네, 안녕하세요. KB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그룹장을 맡고 있는 유정호입니다. 저희 KB 인베스트먼트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열심히 국내 투자와 함께 아시아 및 타 글로벌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아시아 시장으로서의 한국, 그리고 그 한국 시장과 연계되는 아시아 시장, 그리고 또 다른 해외 시장을 묶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서 들리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여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이런 다른 접근을 아시아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취하고 있는데 좀 더 그 부분을 크게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특히 일본입니다.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홍콩 같은 시장은 저희 한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보다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시장의 어떤 역사, 그리고 문화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 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동남아나 인도 모두 저희는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저희와 함께 조인벤처로 GP를 다시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해당 시장에서 직접 펀드를 운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 가장 큰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현지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과는 매우 전략이 다르고,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30년 정도의 투자 실적들의 어떤 노하우를 빠른 실사 의사결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특징도 있지만, 그 현지에 맞는 전략을 보다 더 현지에서 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파운더들, 투자자들, 그리고 정책, 정부 관련자들 함께 유기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접 설립 방법을 취하여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의 펀드레이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 2014년, 5년부터 해외 투자를 꽤 이제 높은 비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직접 이제 좀 더 큰 회사에서 큰 전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의 재원을 갖고 투자를 한 지가 꽤 됐는데요. 항상 저희가 듣는 얘기가 시장에서 어떻게 이 해당 시장까지 펀드레이징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중국이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국내에 있는 투자사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던 경우 직접 한국에 있는 재원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혹은 사무소 이제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펀드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사이드 비클로 만들어서 따로 투자를 하다거나 이런 여러 전략을 취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해외 출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투자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그럼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 있는 다양한 출자자들한테 찾아갔을 때 우리가 왜 한국 투자자에게 동남아나 인도 투자를 하는 재원을 당신들에게 출자해야 하느냐라는 항상 같은 질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KB 인베스트먼트는 향후 2,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도 최고의 베스트 실적을 올리며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과 혹은 현지에 있는 저희 인력들과 함께 성장하여서 해당 시장에 있는 실적들을 전부 흡수해서 직접 글로벌에서 펀드레이징을 할 예정입니다. 즉 현지 전략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아시아 전역적인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지금은 현재 조인벤처를 설립을 해서 해당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심도 있는 직접 현지 진출 전략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좀 더 저희 이제 동남아시아나 인도에 있는 친구들의 저희 이제 공동으로 파트너를 다시 영입을 해서 GP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디테일들을 살짝 살펴보면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텔콤 인도네시아라고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위 3, 4위 안에 드는 시총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텔콤 인도네시아 산하에 있는 MDI 벤처스라는 곳에서 같이 했던 파트너들과 함께 싱가포르 펀드를 설립을 하여서 현재 두 번째 펀드를 거의 클로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해왔으며 그 중에서는 현재 엑시트까지 가면서 나름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접 투자하면서 간헐적으로 인도 시장을 커버한다는 건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인도에서도 초기부터 약간 빠른 그로스 스테이지까지 10년 이상 투자를 하며 매우 유의미한 실적을 올리고 있었던 벤처 카탈리스트 혹은 키 캐피탈의 핵심 파트너들을 저희가 인바이트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둘을 중심으로 하여 인도에서는 얼리 스테이지 투자자였던 파트너들 그리고 그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파트너들을 직접 저희의 벤처 파트너로 또 협력을 맺고 보다 더 티켓 사이즈가 큰 그로스 스테이지부터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펀드를 바로 클로징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 K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글로벌 그룹에 있는 일원들은 단순히 이렇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아시아 및 글로벌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수준으로 커버하며 저희가 갖고 있는 글로벌 역량을 한국에 있는 회사들에게도 최대한 제공하자가 저희의 중기적인 목표입니다. 즉 제가 이제 과거부터 투자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투자사의 설립 멤버로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을 일본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자산도 있었고 약간은 차별적인 태스크를 취할 수 있었다라는 독특한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동남아, 인도, 한국, 일본, 때로는 미국 이러한 곳들의 전반적인 투자를 위해서 중기적으로는 한국 회사들이 해당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해당 시장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필요하거나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도 저희가 한국 투자를 절대 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름 저희 그룹은 국내에서도 매우 의미 있고 이름 있는 유니콘들로 충분히 투자한 실적들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접근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미국 시장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곳은 저희 글로벌 바이오 투자 그룹입니다. 수년 동안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기타 북미 선진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의 상당한 트랙 레코드와 경험들을 지금 쌓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서는 저희가 이미 미국이나 이스라엘 파트너들과 지금 현재 아시아 전략을 펼치듯이 현재 전략을 이미 5, 6년 이상 펼치면서 유의미한 실적들을 이미 올리고 있고요. 또한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나 테크 혹은 IT 기술과는 살짝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이언스적인 측면이 강한데 즉 사이언스라는 거는 모든 국가 어떤 스테이지든 랭귀지가 비슷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글로벌 바이오 팀은 그런 사이언스의 랭귀지를 어느 곳에 놔둬도 이미 다 숙지를 할 수 있고 투자 전략을 펼치면서 엑스까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야 하는지 나라 불문 충분히 경험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KB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시장은 직접 지사를 설립하여서 해당 시장에 직접 그 펀드를 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을 펼치기 위해 현재 지사 설립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KB 인베스트먼트가 어떻게 해외를 공략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동남아시아, 인도 시장은 현재 파트너들을 모빌라이즈해서 조인벤처로 GP를 설립하여 현지에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저희가 동아시아에서도 펀드레이징을 도와주면서 협력 체제로 현지 시장을 직접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기존에 쌓아놨던 내재화된 힘을 바탕으로 현재 아예 저희 지사를 세워서 직접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바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잠깐만요, 이거.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해당 시장에서 좀 더 이제 저희의 투자 어프로치가 아니라 어떠한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크게 동남아시아, 인도, 북미 시장입니다. 왜 이러한 배경이 나오게 됐느냐? 실은
방금 전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1년, 22년에 거쳐서 약간의 컴다운은 있었지만은 벤처 캐피탈은 최근 그 시프트되고 있는 테크들,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시장입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벤처 캐피탈 시장을 크게 글로벌 한 4컷 정도로 나누면은 북미 시장이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이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그다음에 그 외의 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으나 매크로로 봤을 때 그 성장성이 아시아 시장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미국 시장은 그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성장성보다는 그 사이즈로 밀어붙이는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뭐 이제 당연히 미국과 이 중국의 어떤 갈등 요소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의 수혜 효과를 받으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 22년 약 6천, 7천억 정도 사이 되는 돈이 이제 시장에 투하가 되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약 20빌리언 정도, 즉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4조 정도 되는 돈이 투입이 됐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약 45조 정도 되는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이게 미국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한 200 몇십 조 되는 시장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80조에서 90조 사이로 미국을 따라 붙고 있었는데 인도가 그 사이에 40 몇 조까지 바짝 이 2, 3년 동안에 쫓아오는 매우 빠른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GDP, 거시적 성장률 등등을 다 따졌을 때 인구를 빼면 아직은 경제권이 미비한 동남아 시장도 실은 권역을 합쳐보면은 20조 이상이 되는 매우 큰 시장으로 형성된 것이 작품의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히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벤처 캐피탈 시장이 그냥 이렇게 신흥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 배경에는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사무시장을 그냥 그야말로 보일링 했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꼭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는 사무시장이기 때문에 그 저희 후방에 있는 공모시장, 더 큰 이제 파이낸셜 마켓의 동향이 매우 중요한데요. 즉 저희는 아무래도 주식에 롱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개별 이제 공모 주식 주가들 주가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요. 지금까지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그런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저희는 몰랐지만 실은 상위권에 동남아시아와 인도가 항상 포진해 있었습니다. 즉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사무시장이 들끓었다기보다는 충분히 파이낸셜 시장도 그 성장을 이끌어주며 공모시장에서의 수익률도 충분히 기반이 되며 그 어떤 효과들이 사무시장에도 트리클다운 효과로 주면서 두 시장이 같이 끌고 오면 최근에 어떠한 이 임계점에 돌입한 사무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냐,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로서 해당 아시아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아무래도 그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갈등들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뉴스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정치적이거나 혹은 이런 외교적인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현재 작금의 현상들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해체되는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해체되는 어떤 그 견인된 요인들이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의 리더들의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큰 배경에 있는 게 이미 중국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세계적 공장 역할이 끝났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공장 역할을 하던 것들이 주로 혹은 중부가가치 그리고 공산품 중심으로 세계에 있는 많은 중간재 혹은 굉장히 초기 단계의 제조업을 다 도맡아서 했다가 그것을 다시 수요국가로 수출을 해서 재조립을 하는 형태를 취해왔는데 이러한 전략들이 많이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적인 예로 아이폰의 어떤 원가 구조를 살펴봐도 과거에 중국의 부품들은 아이폰 전체 원가의 뭐 10%, 12%, 13%이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20, 30%까지 올라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저 부가가치로 나라를 끌고 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서플라이 체인들이 재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에서 나오는 트리클 다운 효과로 저희가 가장 수혜를 입을 국가를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그널들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동남아 투자를 시작했던 13, 14, 2해쯤에 한국의 제조업들이 해당 국가에 많이 들어와 있었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202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다시 이 시장들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는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이 제조업이 가장 힘들다고 판단이 되었던 인도네시아 시장에 아시아에서는 매우 큰 규모로 이미 완공이 끝나가고 있는 현상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이러한 현상들을 뒷받침해주는 요인들이었고요. 또 인도를 가보면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인도는 매우 먼 나라로 보이지만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두 회사를 합치면 인도에서 이미 자동차 시장 2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삼성, LG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단일 국가 매출로서는 한국, 북미 다음으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큰 전방에 있는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2차 제조업들도 계속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이제 애플 팀 쿡 회장이 인도를 방문을 했다. 이게 자주 약간 이벤트성으로 나오던 뉴스이기는 했으나 이번 뉴스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조업들의 이제 기반들을 인도로 본격적으로 옮기기 위한 전반 작업이 시작이 됐구나. 이러면서 향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런 아시아 시장의 어떤 변화해가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의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동남아라든지 인도 시장은 여러 국가들의 벤처 캐피탈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요. 반드시 동아시아 플레이어들만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 아니라 북미, 유럽의 많은 자금들이 해당 시장들을 끌어올리고 있고, 실제로도 숫자로 보면은 꼭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닌데요. 해당 시장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경쟁이 심한 시장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 세션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금리 효과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신규 투자 금액들은 꽤 많이 줄었고요. 체감상으로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과정에서 동남아 그리고 인도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테크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도 상당히 큰 이제 주가 하락 현상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보다도 더 심하게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대비는 아직도 해당 시장에 최근 2, 3년 동안 그로스 스테이지나 레이트 스테이지에 들어간 돈이 워낙 많았습니다.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20몇 조, 40몇 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들이 다 몇 천억 이상이 되는 티켓 사이즈가 돌아가는 라운드에서 만들어낸 기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공모 시장에서 밸류에이션들이 조정이 되니 고스란히 그런 밸류에이션 조정 현상들을 직격탄을 받고 에셋 프라이스의 밸런싱 현상들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로스 스테이지에서 돈을 못 버는 회사들, 비교적 필요 이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회사들은 죄다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 그리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계속 낮춰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바이사이드 마켓으로 전환이 되고, 해당 기업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아직도 구조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 30%, 많게는 한 50% 정도의 가격을 할인시키면서 그로스 스테이지들은 아직도 구조 조정 시기를
겪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아시아의 해당 시장에는 드라이 파우더는 충분히 대기 중에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좀 독특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런 현상 속에서 좀 더 다르게 바라보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드라이 파우더, 즉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은 최근 2년 동안에 많은 펀드 결승들을 통해서 확보가 됐고 그리고 동아시아, 북미, 유럽의 큰 플레이어들도 모두가 이 시장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로스 스테이지 이후에 있는 회사들은 아직도 계속 밸류에이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숫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하는 얼리 스테이지 혹은 얼리 그로스 스테이지 시리즈로 얘기하면 한 A, 프리-A에서 한 시리즈 B 정도 되는 스테이지의 돈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인데요. 이게 이런 해당 시장에서만 나오는 현상이라고 딱 집어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레이트 스테이지로 갈수록 투자금이 막힌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얼리 스테이지로 내려온 현상들은 다 겪고 있는데 동남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얼리 스테이지, 그로스 스테이지, 레이트 스테이지를 모두 이끌어왔던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커머스의 마켓플레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서 돈이 빠지지 않고 유일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분야가 계속 이커머스였냐? 전혀 아닙니다. 이커머스를 완벽하게 시프팅하면서 핀테크, 어그리테크, B2B, 사스 혹은 중소기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연계될 수 있는 테크들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이러한 카본 커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테크들 이런 쪽으로 돈의 축이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즉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 투자되는 스테이지는 얼리로 바뀌었지만은 투자하는 영역들과 도메인은 완전히 변화하였고 그 변화한 종목들은 훨씬 더 그 숫자들이 많다라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해당 시장에서 질적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커머스라든지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커왔던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이 한 사이클을 돌면서 충분한 러닝이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성장과 수익성의 어떤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노베이션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당 과정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질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배경에서 또 한 가지 또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유통시장, 즉 주식시장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한 수년간 투자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질문들이 야, 엑시트를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그 금융시장이 그 모양인데 우리 이제 공모시장에서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실제로 맞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IPO의 건수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M&A라든지 세컨더리로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유일하게 글로벌에서 우상향으로 최고 고점을 찍고 있는 시장이기도 했지만 국내 투자자들, 리테일 마켓들의 허리가 굉장히 탄탄해지면서 본격적인 금융시장의 성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지금까지 매우 낙후되었다고 판단되었던 동남아의 어떤 상장 시장도 앞으로 골든에이지를 맞이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몇 조 되는 회사를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천억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회사들은 충분히 영 내에서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미 금융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큽니다. 이게 숫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아마 시총이 약 한 1,800에서 2,00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가 이미 한 3천 몇백 조 정도가 돼. 우리나라보다 한 1.8배 정도 큰 시장일 겁니다.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크 스타트업이 18개가 IPO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넥스트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지라 인도 시장은 이미 뜨거운 시장입니다. 물론 시장에서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코스피 대비는 아직은 낮고 하지만은 이미 그 숫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 숫자라든지 상장 시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다양한 자본 시장의 사이즈가 이미 한국 시장을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저희 투자자로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바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입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로 뭐 바이오 헬스케어는 보다 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신약, 뭐 임상 이런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미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선두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스페시픽한 타겟팅을 통해서 현지에서 직접 투자를 통해 신약 혹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헬스케어의 새로운 접근들 혹은 서비스들을 핀포인트에 맞춰서 현지의 탑 투자사와 함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투자를 한 후에 지속적인 이사회라든지 옵저버 활동을 통해서 해당 시장의 밑바닥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전략을 취할 예정입니다. 뭐 여기까지 시장에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현재는 아시아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은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통해서 핀포인트로 매우 크게 집중을 하고 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나 최근 1, 2년간의 시장의 형태로 인하여 바이사이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바이사이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시장에서 과거에 어떤 성장 지표의 80%의 얼로케이션을 주는 그런 투자도 하였지만 지금부터는 성장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실질적으로 뭐 프로핏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간과시했던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며 그리고 또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많이 상장한 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가 멀티플들의 변화들을 보면서 좀 더 저희 이제 투자자의 사명감 그 에셋 클래스의 프라이싱이 제대로 돼 있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며 투자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할 예정이며 지금 현재는 바이사이드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제 투자 전략들인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상당 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핀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인도 같은 경우에는 딱 지정해서 시리즈 B부터 C 혹은 D까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약 600, 700억에서 2천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숫자로도 보시면은 인도는 뭐 이미 거대한 시장이고 10억 명 시장이고 인터넷으로 물건 사본 사람들이 3억 명인 시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이 하루에도 몇백 개가 나오는 시장이겠습니까? 저희는 거기에서 경쟁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시장을 좀 더 핀포인트로 바라보면은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펀드 규모들은 매우 커졌고 거기에는 현재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투자자 수로 보면은 약 얼리 스테이지만 봐도 2,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레이트나 그로스 스테이지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2, 3년 동안 시장을 견인해온 곳은 유럽이나 미국의 매우 큰 티켓 사이즈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었고요. 세코아야, 엑셀, 그리고 기타 타이거 글로벌 등. 근데 이러한 투자자들은 장이 좋을 때는 돈을 마구마구 투하를 하는데 장이 안 좋아지면 그대로 싹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리즈 B, C, D 사이에 캐피탈 갭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인도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시리즈 A를 넘어오기까지는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스테이지를 넘어오고 유니콘까지 가는 데는 또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그 목표 밸류에이션을 달성하는 편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 시리즈 B 정도까지의 여정이었다면
천억 정도 되는 시리즈 B 혹은 그 C 언저리에 있었던 회사가 빌리언까지 가는 데는 뭐 약 한 3년, 4년 정도 걸리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시리즈 B에서 C 정도의 스윗스팟을 타겟팅을 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과거 약 한 2014, 16년에 투자됐던 시리즈 C 빈티지들을 한번 추출을 해서 보면요. 뭐 속된 말로 망한 회사 2곳밖에 없습니다. 유니콘은 7개, IPO 7개, 유니콘 23개, 그리고 기타 등등 회사들도 전부 다 수천억이 넘는 밸류에이션을 아직 기록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시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로 따지면 늦은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일지도 모르나 충분한 멀티플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는 또 약간 매우 다른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스타트업들을 배출을 하고 비교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견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면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20조가 투하되면서 약 절반은 그랩, 고잭, 뭐 토코피디아, 트라벨로카 이런 유니콘을 넘어선 기업들의 매우 큰 티켓 사이즈의 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랩, 토코, 블리블리 등등 4-5개 회사들이 막 상장을 해서 아직은 초기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현재 인도나 한국에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M&A나 IPO 숫자가 부족한 그런 전체적인 파이낸셜 마켓이 성숙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해당 시장에서의 전략은 보다 더 빠른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그 스테이지는 프리시리즈 A 정도에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성장하는 기업에는 그 회사가 IPO 혹은 M&A가 될 때 끝까지 계속 추가 투자를 하는 전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동남아에 저희가 설립한 투자사와의 관계사와의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KB 금융그룹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텔콤 인도네시아라는 코퍼레이트 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BCA 그룹이라는 민간에서 가장 큰 은행 그룹도 저희의 LP이자 코퍼레이트 백 파트너들입니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금융시장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캐피탈 공급뿐이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과 공조해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더 비즈니스 애셋적인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을 그러한 식으로 기업이 지원을 해서 매우 빠른 성장, 패스트 트랙을 달성한 사례들이 있고요. 뭐 코알라라는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인슈어테크인데요. 저희 KB그룹이나 BCA그룹, 텔콤그룹이 함께 도와주면서 뭐 저희가 보험 원수사가 돼주기도 하고 텔콤그룹의 에이전트 그룹들이 같이 세일즈를 해주면서 커스터머 어쿠지션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타 경쟁사 대비 한 3배 정도 빨리 성장시킨 케이스가 있고요. 아그리아크라는 이제 아그리테크 저희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테크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텔콤그룹의 에이전트 조직을 통해 가지고 시장 침투를 굉장히 더 빠르게 달성을 시켜주거나 혹은 BCA그룹을 통해 가지고 농촌의 대출 상품을 연계하 판매하는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동남아에서 저희가 쉽게 표현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끝까지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북미 지역인데요.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두 전략이 아닌 저희가 직접 한국과 미국 지사가 공조를 하며 신약 개발, 특히 그 중에서도 면역 치료, 중추신경 유전자 치료, 그런 동시 타격 면역 등 세부 현지에서 나올 수 있는 유니크한 초기 신약 모델, 그리고 그 신약들의 임상 상태를 봐가면서 현지 투자자 직접 깊숙이 리드 투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고자 현지 팀을 이제 거의 세팅 완료하며 투자를 위해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